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 대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누리호, 이번에 3차 발사였는데 어제 발사 잘 됐죠. 이번에 처음 태운 이 실용 위성도 무사히 궤도에 안착해서 쌍방향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위성 8개를 쐈는데 다 연락이 닿은 건 아니고 이 2개는 계속 교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8분,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기지국에 있는 전파 파형 분석기에 3개의 파동이입니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주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발사 1시간 34분 만에 보내온 신호입니다. 발사 후 43분 만에 세종 남극기지에서 먼저 위성 신호가 감지된 뒤 대전 기지국도 신호를 받았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주탑재 위성은 지금까지 총 8차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3개월의 초기 운영을 거친 뒤 2년 동안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며 북극 해빙을 탐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머지 큐브 위성 7기 중 5기도 순항 중입니다. 우주 환경 변화를 관측하는 도요셋 1호와 2호는 각각 어제 저녁 8시 3분과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신호를 보내왔고, 도요셋 4호의 신호는 발사 하루 만인 오늘 오후 6시 24분 감지됐습니다. 이 중 2호는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큐브 위성 2개도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도요셋 3호는 누리호에서 제대로 분리가 된 건지 불분명하고, 저스텍 큐브 위성은 궤도 안착 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은 그 형상과 동적 특성상 비권 수신 및 교신 성공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좀 당초 발사 전부터 약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연세대 큐브 위성은 48일 만에 교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며 7번째 우주강국 G7 대열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자, 이번 3차 발사 성공,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주 산업화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발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이 300곳을 넘습니다. 이 돈도 벌 수 있는 우리 기술들, 송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빨간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른 누리호. 37만 개의 부품이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설계, 발사, 시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국내 민간 기업만 300곳이 넘습니다. 누리호의 심장격인 6개의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습니다. 발사체를 고정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발사대는 HD 현대중공업이, 부품 조립 총괄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맡았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75톤급 엔진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우주 발사체 엔진입니다. 영하 180도 극저온과 3,300도 초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엔진 조립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거의 다 조립이 되었는데 중간에 기밀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계속 반복해가면서 했었던 과정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4년 6개월에 걸쳐 구축된 누리호 발사대는 2013년 쏘아올린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보다 커진 누리호의 중량에 맞춰 몸집을 키웠습니다. 기체가 커졌고 이에 따라 발사대도 약 1.4배 커졌습니다. 제1발사대 옆 부지에 제2발사대를 신규 구축했고요. 누리호는 2027년까지 3번 더 발사하는데 4차부터는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 과정을 주도합니다. 이제는 우주 산업화 전략을 어떻게 펴느냐가 관건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렴한 로켓을 통해서 우리 위성을 발사하면 그 위성이 또 산업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우주개발 산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정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사흘간 발사 현장에 있다가 이제 조금 전
올라왔는데요. 자, 위성 8개 중에 이제 6개는 잘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개는 그럼 아직 뭐 살아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연구진의 지상 기지국에 공식적으로 신호가 잡힌 실용 위성은 8기 중에 6기입니다. 파악이 되지 않은 2기는 도요셋 3호기와 민간 위성 JAC입니다. 특히 도요셋 3호기는 발사체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는지조차도 현재로선 정확치 않은 상태입니다. 도요셋 4호기의 경우 발사 후 만 하루 정도가 지났죠. 조금 전 오늘 오후 6시 24분 드디어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전에 이제 신호가 잡힌 거예요. 자, 그럼 남은 2기 위성 행방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위성 모두 지금 지상 교신국에서 교신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우주 물체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차 발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성능 검증 위성이 4개의 소형 큐브 위성을 안고 올라가서 내보냈는데요. 이 중 하나가 48일이 지나서야 교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기에 배터리 문제로 수신이 안 되다가 자세를 바꿔서 태양광 충전을 통해 교신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48일 만에 교신이 됐군요. 자, 8개 중에 6개만 확인됐다. 이래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연구진들은 일단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 궤도에 누리호가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점,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안전하게 분리를 했다는 점에 그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조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에게 물었는데요. 발사체의 책임 영역은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주는 것까지라는 겁니다. 위성 8기 중 도요셋 3호기를 제외한 7기가 현재까지 잘 분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기쁜 소식인데. 자, 그런데 어디서는 G7 우주 강국에 들어갔다 그러고 어디서는 스페이스 클럽 10번째다 그러고 7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까? 세계에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위성과 발사체를 자력으로 만들어서 발사한 국가를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자력 제작과 발사에 성공을 한 거고요. 이 중에서도 무게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느냐라고 보면 이게 7번째가 됩니다. 기상 관측이나 통신과 같은 실용 위성은 무거운 장비를 많이 싣기 때문에요. 이 1톤의 선을 넘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2차 발사 땐 위성과 사출 장치 등을 합쳐서 위성부 전체 중량이 1.5톤에 달했는데요. 이게 실제 위성이 아니라 성능 검증용 위성이었습니다. 이번엔 위성부 중량이 504kg으로 대폭 가벼워졌지만 이건 실용 위성을 태운 겁니다. 진정한 우주 G7은 3차 발사를 통해서 달성이 됐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장에 이제 정 기자가 다녀온 건데 사흘 동안 마음 졸인 적도 있었죠? 네, 그제 오후에 통신 오류가 발견되면서 발사가 연기됐지 않습니까? 이 실무진들은 밤새 작업을 해서 1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사실 발사가 가능할까 현장에서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위성을 손님으로 모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이제 까딱하면은 좀 이렇게 굉장히 홀대를 할 뻔한. 이 사실 한번 발사체 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던데 그래도 계속 쏴야 되는 거죠? 이 누리호 발사는 같은 부품과 같은 설계로 총 6번을 쏘게 됩니다. 오류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성 하나를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태워서 우주로 보내려면 5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우리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외국 위성들을 돈을 받고 운송해주는 일명 비즈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계적으로 발송되는 위성이 1,000개에 달하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돈이 되고 산업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40대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 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요. 이 40대 여성을 그 이후에 흉기로 찔렀습니다. 8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이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작은 가방을 손에 들고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성. 주차된 차 뒤로 가더니 쪼그려 앉아 숨습니다. 잠시 뒤 여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남성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뒷걸음질 치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차에 태우고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대로 지나치고 첫 신고는 3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순찰을 돌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피가 좀 보여요. 고 끌려서 차에 실려간 걸 보고 바로 경찰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피의자를 경기도 파주 지인의 집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8시간이 지난 뒤였고 결국 여성은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던 사이로 피해 여성이 오늘 새벽 남성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남성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오전 6시쯤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남성은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고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나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모발적이었어요. 경찰은 계획 살인 여부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망 시기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비행기의 문이 열리는 믿기지 않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문을 열었다는데 열린 문 옆에 앉아있던 이 승객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내로 강한 바람이 밀려 들어옵니다. 앉아있는 승객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좌석 옆 비상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객기는 하늘을 날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210m 상공이었습니다. 비상구가 그냥 열린 상황이었어요. 그 열린 상황으로 저희가 한 3분, 5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착륙을 하긴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놀란 상황이라. 열리는 소리는 들렸죠. 바람이 갑자기 이제 막 들이닥쳐 빠지고 하니까. 비상구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문을 열며 사고가 난 겁니다. 남성은 자리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 덮개를 열고 문고리를 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착륙 직후 남성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을 여셨어요? 범행 동기는 아직 진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착륙 직전 이 남성이 시간 다 됐는데 왜 도착을 안 하는 거야 라며 출입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구 문이 열려서 이 남성이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194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승객들은 착륙 준비를 위해 안전벨트를 한 상태였습니다. 추가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 등을 이유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 정비 이상 유무와 대책위 운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승객이 쉽게 열 수 있는 걸까요?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열린 비상문 틈으로 거센 바람이 승객들에게 몰아칩니다. 비상문이 열린 여객기는 상공에서 탈출 장치가 떨어져 나가는 등 크게 파손됐습니다. 여객기 비상문의 경우 운항 고도인 6,000m 이상에서는 기체 안팎의 기압 차이로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착륙을 위해 고도가 낮아지면 비상문 개방이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상공 300m 아래로 내려오면 기압이 낮아져 이렇게 손잡이를 당겨서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화재, 불식착 등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문처럼 별도의 잠금 장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에어버스 321 기종은 비상문 손잡이에 커버만 덮어져 있어 커버를 뜯고 손잡이만 당기면 열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에는 그 락킹 핀, 그 고정 핀 방식이 아니고 여합에 의해서만 고정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고도가 낮아지면 여합이 이제 차이가 작아지면서 힘 있는 사람은 문을 열 수 있다고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문 바로 옆에는 승무원들이 앉아 있는데 에어버스 322 기종은 소형 항공기라 모든 출입문에 승무원이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여객기도 열린 문 반대편 비상문 옆에만 승무원이 있어 빠른 조치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반대편에 있는 승무원은 그거를 확인을 했고 제지를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인천공항을 떠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출입문 개방 시도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괌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휴양지죠. 그런데 초대형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이 괌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괌에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휴가는커녕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호텔 내부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임산부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는 17층이라 아직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17층 올라갈 거야. 아이고. 에어컨과 방문을 여닫는 카드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페트도 물이 새는 바람에 지금 다 젖어서 사람들 내놨고요. 이렇게 더워서 창문 열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수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물이 새벽에 잠깐 나왔어요. 용변을 봐야 되는데 변기에 물을 못 내리니까 이제 로비 화장실을 가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의상도 그렇고. 호텔방에 머물 수 없어 차로 피신했습니다. 에어컨도 냉각수 문제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애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차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카드 결제와 현금 인출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연 식당도 많지 않아 즉석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기저귀나 분유, 이유식 등을 딱 맞게 갖고 와가지고 서로 부족해서 아이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기저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필요 없고 얼른 돌아가고 싶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돼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노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 호텔 로비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현지 호텔에서 신규 투숙이나 혹은 연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다 떨어져 여유분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뇨 고혈압 있으신데 그분이 고혈압 약이 조금 스페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구해주면 연락 주시겠다 그래서. 폐쇄된 괌공항은 현재 활주로 복구 작업 중으로 오는 30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객들이 앞으로 최소 사흘 이상을 더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외교부 괌 주재공관인 주하간야 출장소 측은 교민단체와 임시대피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민주당 2030 청년 정치인들 요즘 순환 시대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쓴소리를 했다가 지지층 공격당하고 또 그런 공격 중단하자는 결의문이 의총에 제안됐으나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김유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지도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던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결의문 채택이 무산된 데에 대해 지도부의 심각한 잘못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단호하게 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어떤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의총에서 청년인 김남국 의원처럼 다른 청년 정치인도 스스로 책임지라는 취지의 김용민 의원 발언이 전해지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030 지지율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이 정말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당내 만연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백의 도덕주의를 지향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어야 돼요.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내로남불 이거 그만해야 그나마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총 직후 SNS에 청년 정치인들을 향한 폭력적 표현은 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비명계 의원은 의총에서는 침묵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나선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취임 100일 회견 이후 공식 회견은 9개월 만입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지겠죠?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지 9개월 만에 취임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고 관행처럼 진행됐던 신년 회견과 취임 1주년 회견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 때와 비슷한 기자 질의응답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취임 1주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뭐 회견을 안 하느냐. 근데 글쎄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기자회견 검토는 지지율 상승세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미국, 일본 정상과의 잇따른 회담 이후 지지율은 40% 안팎까지 회복했습니다. 한미일 전통협력체 복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데다 큰 잡음이 없는 이때가 소통 적기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중반 회견을 검토 중이지만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오랜만에 보이네요. 누가 돌아왔을까요? 손 전 의원의 앙숙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기간에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제 자택 압수수색도 당했는데요. 어제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정부가 나를 정치로 내몬다. 압수수색으로 확실하게 결심했다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압수수색과 정치가 무슨 관계냐 별 추접스런 핑계를 다 본다면서 꼭 목포에 출마하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두 사람 악연 가물가물한데 뭐였죠? 지난 2019년 손 전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목포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 전 원장은 미꾸라지에 비유하면서 손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손 전 의원 이렇게 받아쳤었죠.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여기저기 좌충우돌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킵니다. 네, 오래 가네요. 박지원 전 원장 그럼 자기 지역구였던 이 목포에 출마하는 겁니까 다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전남 목포와 또 고향인 해남 완도 진도를 두고 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올드보이들이 되살아날지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허위 사실, 안민석 의원이 말한 건가요? 네,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나 또 정치인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로비를 받았다라는 의혹,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일단 밝혀졌죠. 위메이드 리스트에는 김남국 의원은 없었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실에 간 기록이 없으니 로비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논리인데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는 김 의원은 이익공동체라서 로비할 필요도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안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힘 윤재욱 의원 대표님이나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셔요. 대선 직전에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이 패턴이 자금 세탁하고 너무 유사하다라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투자한 시기가 딱 대선 한 달 전쯤이에요. 대선과 관련한 뭔 활동을 했거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본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가지고 아마 뭐 고소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 무고라는 건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무고라고 볼 만한 혹시 근거도 됐을까요?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 난 너 믿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하는 안 의원. 정작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란에 수차례 휩싸였는데요. 최서원 씨의 독일 재산을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고 SNS에 올린 허위 사실 혐의로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윤지호 씨를 치켜 세웠지만 윤 씨가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죠. 지난 대선 때는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후보 부인의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 가짜 뉴스가 확 돌았죠.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 더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이때도 별다른 근거는 없었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이라는 건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본인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봄철 식중독이 기승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선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같은 식중독 예방 수칙 꼭 지켜야겠죠.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50명이 넘는 학생이 집단으로 복통,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조사 중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된 우유 맛이 이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납품되는 우유인데 그런 게 있다 보니 조금 믿음이 좀 이제 안 가게 되고 31일까지 또 뭐 대체로 한다고 하니까. 학교 측은 우유를 비롯해 급식을 모두 중단하고 조리실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좀 뭐 원인을 모르니까 급식인지 우유급식인지 뭐 외부에서 온 건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의 한 어학원에서는 지난 18일 함께 급식을 먹은 학생 등 8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역학조사 중입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조리식품뿐 아니라 식품업체에서 제조 유통시키는 먹거리 상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 지난주 출시한 찹쌀떡 상품도 유통기한인 5일보다 빨리 변질되는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1월에서 4월 사이 식중독 의심 신고는 평균 100건 정도. 그런데 올해는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월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식중독균은 한여름 온도인 35도씨 부근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손 씻기, 익혀먹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신체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워 논란입니다. 환자 가족은 학대라는 입장인데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남성. 기저귀를 풀어보니 성기가 반투명 비닐봉지에 묶여 있습니다. 봉지 안에는 또 다른 기저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19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퇴소한 50대 치매 환자의 상태입니다. 입소에 있는 내내 그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지 기능이 있는데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늦게 CCTV를 확인한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들이 4인 입원실 안에서 가림막도 치지 않고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옆에 입소자분 어르신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데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다는 변명이 피부 짓물릴까 봐 그렇게 했대요. 장애 3급의 이 환자는 전두축두엽 치매에 걸려 고동조차 못하게 되면서 지난 2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 환자의 종아리와 겨드랑이가 짓무르기 시작했다며 가족들은 폭행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맞았어. 부인의 신고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림막 없이 하는 부분들은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고요.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학대가 맞고요. 요양보호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편의상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취재진은 해당 요양원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요양원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자, 명품 흉내는 이른바 짝퉁 제품들 잘못 샀다가는 만듦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 범벅이란 사실까지 아셨습니까?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의 4,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대형 쇼핑몰. 여행용 가방을 열자 가방과 지갑이 쏟아져 나옵니다. 책장에 꽂힌 책처럼 수십여 개의 지갑이 들어차 있습니다. 모두 고가의 유명 명품을 따라 만든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입니다. 이곳에서 찾아낸 위조 가방과 지갑만 100여 점.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3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 중구청은 올 들어 정품 가격 기준 48억 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 8,600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도 최근 남대문, 동대문, 명동시장에서 단속을 벌였는데 모두 4,194점, 정품 시가 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많아지면서 짝퉁 판매도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Can't read any Korean, and so if someone tried to trick me, it would probably be easy. Yeah, and you just like, oh, okay, I'll buy it, it's fine, kind of thing. 특히 압수된 짝퉁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3,877배에 달하는 납성분이 검출된 것도 있습니다. 또 생식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뇌에 축적이 되면 사지 마비가 오거나 실명이나 정신장애, 기억력 손상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위조 상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 대통령이 민노총 건설노조에 1박 2일 광화문 노숙 집회 이후 경찰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죠. 경찰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금속노조가 예고한 밤샘 노숙 시위. 경찰은 불법 집회를 규정하고 노조원을 한 명씩 들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문화제는 경찰이 무대 트럭 설치를 제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킬랭이 끝에 노조원들은 보도에 앉아 시위를 이어갑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투쟁하십시다. 투쟁! 투쟁! 하지만 경찰은 피켓 들고 구호를 외쳤다며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에 나섭니다. 노조원이 버티면 경찰 3-4명이 팔다리를 잡고 공중부양하듯 그대로 들어옮깁니다. 이렇게 100여 명을 해산시킨 뒤 경찰은 대법원 앞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6차선 도로 건너편으로 밀려난 노조원들은 인근 건물 바닥에 매트를 깔고 밤샘 노숙에 들어갑니다. 바로 옆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끄러워서 안 돼. 방송을 하면은 아파트에 다 들린다고. 들리가지고 안 돼. 그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금속노조는 날이 밝자 정리 집회를 하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평화로운 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 수백 명이 둘러싸고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민노총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는 다음 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2만여 명이 모이는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 강경 대응으로 전환한 상황이라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국제공항 양양공항의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항공사의 경영난 때문인데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강원도 학생들 이제 멀리 서울 김포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그 공항을 다녀왔습니다. 황금 연휴가 많은 5월 수학여행철까지 겹쳐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공항 내부가 썰렁합니다.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오가는 손님 한 명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명도 꺼지고 비행 일정을 알리는 전광판과 모니터 역시 모두 꺼졌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는 경영난으로 양양 제주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마저 중단한 겁니다. 필리핀과 대만, 일본 등 국제선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일부터 이미 중단 상태입니다. 2019년 10월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다 결국 기업회생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사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몫이 됐습니다. 운항 중단 사실을 모른 채 양양공항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한둘이 아닙니다. 와보니까 뭐 이렇게 운행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썰렁하네요. 다른 문제는 문제로 풀어나가고 또 비행기 운항은 운항대로 했으면 우리 하는 바람입니다. 3년 만에 수학여행 재개. 일찌감치 제주로 가는 플라이강원 항공편을 단체 예약했던 강릉의 한 고등학교는 갑작스런 취소 사태로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김포 제주 노선으로 변경했지만 김포까지 추가 교통비와 이동 시간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혹시 몰라 플라이강원에 좌석 확보를 잘 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었다며 떠나기 닷새 전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길이 꺾인 강원도는 부랴부랴 다른 항공사들에게 취항을 부탁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제 다른 항공사들을 대체를 해서 운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국비 3,500억 원을 들여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 예상에 못 미친 적은 이용객 문제로 2008년 11월부터 9개월간 개점 휴업하며 붙은 유령공항 오명이 다시 되풀이될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 서비스가 뜹니다. 대신 옆에 다른 사이트 더보기가 뜨죠. 경쟁사 홈페이지도 볼 수 있도록 공정위가 9년 전에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눌러보면 엉뚱한 상품이 뜹니다. 자, 채널A가 취재에 들어가자 몰랐고 실수였다며 수정했습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마우스를 검색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서비스가 나옵니다. 네이버가 아닌 다른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려고 다른 사이트 더보기 링크를 눌렀습니다. 임플란트, 포장이사, 실손보험 등 마우스와 관련 없는 검색 결과만 나옵니다. 볼펜, TV 등 다른 상품을 검색해도 검색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른 가격 비교 사이트로의 접속이 어려운 이 상황은 네이버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속한 조치와 위배됩니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에 자사 유료 서비스만 노출해 경쟁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포털은 다른 사이트 더보기 링크를 만들겠다고 개선책을 내놨고 그 조건으로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네이버가 자사 쇼핑만 유리하도록 눈속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 가격 비교 사이트 관계자는 네이버가 인터넷 관문이라는 역할보다 사업 확장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 당국도 이것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이버는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개발자의 기술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뒤늦게 사이트를 수정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미식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는 밥 한 번 먹는데 2시간은 쓰는 느긋한 식사 문화가 특징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빨리빨리 식사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인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리에서 조은아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문을 연 지 120년이 넘었고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즐겨 방문한 유명 음식점도 있습니다. 한창 분비 점심시간이지만 테라스 테이블에 앉은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다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Oui, les prix des repas au restaurant, ça a augmenté, oui.
mais il y a beaucoup moins de monde dans les restaurants. Moi, avant, j'allais trois fois par semaine au restaurant. Maintenant, je mange chez moi. 사람이 붐비는 곳은 인근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야외 테이블에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꽉 찼고 주문용 키오스크 앞에도 줄이 있습니다. 고급 유명 레스토랑이 몰려있던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제가 대로변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왔는데요. 패스트푸드점이 7곳이나 됩니다. Ça a un peu changé. On apprécie plus les fast-foods, mais pas ma génération. Nous, j'ai 50 ans et on préfère encore aller au restaurant, dans les vrais restaurants. Mais les jeunes, oui, préfèrent vraiment ce type de restauration rapide, comme McDo. 샌드위치와 햄버거, 샐러드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도 다양합니다. 2명 식사비는 2만 원대로 1명당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옆 고급 레스토랑 브런치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C'est juste parce que déjà c'est rapide, c'est plus économique et en termes de quantité on en a plus. Alors que c'est vrai que c'est meilleur de manger une salade, mais la salade elle va me revenir plus cher que mon menu. 프랑스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로 지난해 4.8%보다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고급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프랑스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에 저렴한 패스트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 파리에 문을 연 한 패스트푸드점은 손님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줄을 설 만큼 몰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패스트푸드점 매장 수는 51,500여 곳, 20년 사이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빵집들도 외식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간편 식사 세트를 저렴하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카페들도 만원대 도시락을 판매합니다.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긴 시간 식사를 하며 음미하는 파리의 문화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자,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입고 뛰는 유니폼이 이제 거리의 패션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판 특별 유니폼은 단 4분 만에 완판되기도 하는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방망이를 휘두른 뒤 여유 있게 그라운드를 돕니다. 그런데 평소 입던 팀의 상징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구단이 스타벅스와 협업해 내놓은 특별 유니폼입니다. 경기 뒤 예뻐서 소장각, 평소 입기에도 좋네 등 팬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 유니폼인데요. 초록색과 민트색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새로 출시된 민트색은 1차 판매에서는 단 4분 만에, 오늘 오전 진행된 2차 판매에서는 13분 만에 소진됐습니다. 매해 시리즈로 출시돼 소장하려는 팬들의 구매 경쟁은 치열합니다. 뿌듯하죠. 시계를 맞춰 놓은 다음에 그 시간 됐을 때 그 페이지로 바로 이제 넘어가서 빨리 선택하고 이렇게 빨리 완판될지 몰랐는데 이거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최근 스포츠 구단은 유니폼 색깔과 디자인을 다양화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SG 관계자는 2022년 시즌엔 전년 대비 유니폼 판매량이 4배 정도 증가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성적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구매 욕구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패션의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청바지 위로 입은 유니폼의 조화가 멋스럽습니다. 뉴진스, 블랙핑크 등 아이돌 스타들에게도 일상복이 됐습니다. 그 인플루언서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념하고 뭐를 간직하고 싶은 거를 굿즈 소비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장에서만 입던 유니폼이 거리로 나오면서 힙한 패션 스타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황금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외출 계획 많으실 텐데 이번 연휴에는 내내 비가 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에 내리기 시작하겠고 모레면 전국으로 확대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여건상 강수 시점과 구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휴 동안도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 중간중간 소낙성으로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형태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 접이식 우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최고 23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모레는 2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8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며칠 전 게임 업계에 코인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교수가 살해 협박을 받았지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을 추적해온 전문가 또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협박 내용 읽어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사무실과 집 주소 적시해 놓고 가족까지 언급하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악질 범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